2026년 6월 18일 모스크바의 해가 막 떠오르자 블라디미르 푸틴의 집무실에서 15km 떨어진 곳에서 검은 연기 기둥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불타는 정유소. 다시 같은 주의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러니를 보세요. 러시아는 역사상 가장 촘촘한 대공 방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더, 미사일, 자동포, 층층이 겹쳐진 방어망입니다. 그 편집증이 어느 정도냐면 푸틴의 개인 저택 중 한 곳 주변에만 해도 말다이라는 곳에서 러시아는 단 하루 만에 판치르라는 대공 방어 시스템의 새로운 타워 7개를 세웠습니다. 그 남자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방어진지 27개나 됩니다. 하지만 값싼 플라스틱과 전자부품으로 만든 물건 하나가 저가형 자동차보다 더 저렴한 그 물건이 모스크바의 방어망을 뚫고 수미터의 정확도로 그 정유시설을 명중시켰습니다. 이걸 보고 나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방어망과 이렇게 단순한 것에 뚫릴 수 있죠? 그리고 저렴한 것에? 그 답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것과 반대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겉보기와는 다릅니다. 먼저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던 드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체계적인 캠페인입니다. 밤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오늘날 1000, 2000,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휘부에 따르면 이미 3,500km 거리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러시아의 중요한 지역 대부분이 키이우의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만듭니다. 정유소, 공장, 탄약고 등등 모두 다요. 그리고 목표물들은 우연히 선택된 게 아니에요. 정유소, 연료터미널, 에너지 인프라 등이에요. 이것들은 동시에 러시아 정부의 자금줄을 타격하는 것들이에요. 군대로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그리고 시민 지갑도요. 오늘날 러시아에서는 4개의 주유소 중 한 곳에서 이미 판매 제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연기는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러시아 경제가 불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굴욕이 있습니다. 같은 날 푸틴은 다른 도시에서 아세안 지도자들을 정상회담에 초대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도 정유소 화재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 카드가 왜 비싼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거의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러시아 방어선은 무엇을 막으려 만든 걸까요? 왜냐하면 방공망은 모든 것을 막아내는 마법의 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러시아 방어가 설계된 그 일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비싸고 크고 수량이 적은 것들을 격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어를 구성하는 시스템들을 생각해보세요. S-400 동시에 거의 100개의 표적을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가능합니다. 판치르와 토르 비행기와 미사일로부터 가까이에서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적이 1억 달러짜리 전투기였던 세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혹은 미성으로 유도되는 미사일이었습니다. 적은 수의 목표물, 매우 가치있고 높고 빠르게 날아다녔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방어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효과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적이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예상치 못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방어가 유리한 방식으로 맞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값비싼 표적 몇 개만 보내는 대신 값싼 표적을 많이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미사일 대신 개당 수천 달러밖에 안 하는 플라스틱 드론대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바꿀 숫자가 등장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드론을 대량 생산하는데 완전히 집중한 전쟁 경제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연간 수백만 대의 드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기업만 해도 하루에 약 200대의 장거리 드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생산량을 빠르게 2~3배로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전쟁의 수학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드론 한 대의 가격이 자동차보다 저렴하다면 대부분의 드론을 잃더라도 여전히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10대의 드론을 띄웠을 때 단 한 대만 목표에 도달하더라도 그 목표가 정유시설이라면 여전히 계산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넉넉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우크라이나는 모두 명중시키려는 시도를 멈췄습니다. 그녀는 몇몇이 항상 통과하게 플레이합니다. 그리고 비싼 것들을 하나씩 격추시키기 위해 구축된 방어 시스템. 단순히 사방에서 날아오는 값싼 것들로 가득 찬 하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 많고 값싸긴 하지. 하지만 값싼 것들을 많이 보낸다고 해도 위성 신호가 차단되고 레이더가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걸 포착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수년 동안 전자전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항법 신호를 차단하고 조작하는데 모든 드론을 눈멀고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값싼 드론들은 어떻게 길을 찾는 걸까요? 이런 물건이 어떻게 조종사도 없이 연료 탱크를 1500km나 떨어진 곳에서 찾을 수 있지? 이제부터가 정말 인상적인 부분이야. 왜냐하면 신호 차단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대응은 정말로 단순했거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 러시아가 항법 신호를 차단한다면 그럼 우리는 그 신호가 필요 없는 드론을 만들자고 했지. 이 반전이 얼마나 대단한지 생각해봐. 수년 동안 드론을 격추하는 방법은 신호를 차단하는 거였어. 위성 신호를 끊으면 드론이 길을 잃었지. 우크라이나는 그 약점을 완전히 없애버렸어. 최신 장거리 드론들은 계층화된 시스템으로 항해 먼저 관성 항법을 사용하지. 이 방식은 외부 신호 없이 스스로 움직임을 측정해. 이건 마치 네가 눈을 감고 있을 때도 어느 쪽으로 돌고 있는지 알려주는 내의와 같아. 그리고 이게 정말 대단한 부분인데 저렴한 야간 투시 카메라가 아래 지형을 촬영하면서 드론 메모리에 저장된 위성 지도와 실시간으로 비교해. 드론은 하늘이 아니라 땅을 보면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 강, 도로, 언덕의 윤곽. 드론은 자신이 보는 것과 저장된 정보를 비교해서 위성 없이도 정확히 자신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서 인공지능이 카메라를 켜고 목표물의 형태를 인식해서 스스로 목표를 고정해. 이걸 요약한 문장은 정말 충격적이야. 러시아는 신호를 차단할 수 있지만 신호가 전혀 필요 없는 드론은 차단할 방법이 없어. 또한 숨겨진 기술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의 한 기업은 단 3년 만에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7세대나 발전시켰어. 7가지 버전이야. 러시아가 방해 신호를 강화할 때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시 설계했어. 몇 달에 한 번씩 소프트웨어가 스스로 다시 짜이는 게 바로 이런 전쟁의 속도야. 그리고 당신이 이런 세부 사항이 제가 느끼는 만큼 흥미롭다고 생각한다면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간단한 일 부탁드립니다. 여기 구독해주세요. 왜냐하면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우리가 매주 파헤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은 문제의 절반만을 해결합니다. 드론이 이제 스스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상공에는 여전히 그를 기다리는 미사일들이 가득합니다. 도착할 줄 아는 것과 도착해서 살아남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드론들이 자신들을 격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불의 장벽을 어떻게 뚫고 지나가는 걸까요? 그리고 그 답은 아마 이 모든 작전에서 가장 기발한 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힘으로 방어선을 뚫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대신 방어를 속여 소모시킵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드론 무리가 러시아의 한 도시를 향해 이륙할 때 모든 드론이 폭발물을 싣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부만 탄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미끼입니다. 이들은 러시아 레이더의 실제 위협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진 미끼 드론입니다. 그리고 그때 함정이 시작됩니다. 러시아 대공팀은 레이더에 수십 개의 점을 봅니다. 패닉에 빠진 그들은 값비싼 미사일을 빈 표적에 발사하기 시작합니다. 프라스팁을 향해서요. 떨어진 미끼 하나에 수백만 달러 미사일이 허비됩니다. 또 러시아엔 더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양곤 포대가 발사되는 순간 그 위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불을 켜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나 여기 있어. 그리고 바로 뒤따라오던 진짜 무장 드론들도 이제 방어 위치를 정확히 알게 됐고 곧장 그곳으로 향할 거야. 다시 말해서
러시아 방어군은 방어하려다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는 셈이야. 더 많이 쏠수록 더 많이 드러나게 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크렘린을 미치게 할 정도로 치밀하게 조율되고 있어. 왜냐하면 대규모 사령부나 폭격할 수 있는 벙커가 없거든. 작전이 나라 전체에 퍼져 있거든.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노트북으로 관리해. 우크라이나 정보부 지휘관이 이렇게 말했다. 노트북이 우리의 가장 큰 이점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흩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이 프로그램을 파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이 점에 대해 한번 생각해봐. 일반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저렴한 소프트웨어야. 수천 대의 드론을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시키고 레이더가 그걸 한 번에 다 처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러시아에 불리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야. 대공포 한 대를 파괴해도 작은 구멍만 생기는 게 아니거든.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에 따르면 토르 시스템 한 대를 격추시키면 방공망에 50에서 100km에 달하는 틈이 생길 수 있다고 해. 50, 100km. 하늘이 열리는 거야. 그리고 그 틈으로 수십, 때로는 수백 대의 드론이 다음 물결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지. 이건 연쇄 효과야. 무너진 방어선마다 다음 물결이 들어오고 그 물결이 더 많은 방어선을 무너뜨리며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거야. 그리고 러시아는 자신들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그 넓은 영토 때문에 오히려 저주와도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돼. 국경이 너무 많아. 정유시설도 너무 많고 저장소도 너무 많아. 그리고 지금 있는 미사일로는 방어해야 할 영토가 너무 넓어. 러시아 국회의원 한 명이 공개적으로 나라의 빈틈없는 방어망을 유지할 힘이 없다고 인정하기도 했어. 그래서 대도시와 핵심 인프라만 보호해야 한다고 했지. 나머진 그냥 놔두는 거야? 이 말이 러시아 내부에서 나왔다는 걸 생각해봐. 그들은 포기할 것을 고르고 있어.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 해설자들, 즉 전쟁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들조차도 펜시어, 북, 서 시스템을 공격 속도에 맞춰 운용할 만큼 탄약이 부족하다고 공개적으로 불평하고 있어. 생산이 소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이건 방어 측이, 그것도 자기 지지자들의 입을 통해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셈이야.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러시아가 1960년대 오래된 웨이더를 창고에서 꺼내오고 심지어 나토 회원국인 핀란드와의 국경에서 레이더를 빼오는 모습까지 목격됐어. 이건 우크라이나 드론이 만든 구멍을 막으려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해. 봐봐. 드론이 너무 많고 값도 싸서 레이더를 압도해버려. 게다가 위성 신호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전자전도 소용이 없어. 미기 드론들은 방어 측이 값비싼 미사일을 헛되이 쓰게 만들고 위치를 노출하게 해. 그리고 방어선이 하나 무너지면 러시아가 막을 수 없는 수십 킬로미터의 틈이 생겨.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야.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방어선의 각 층이 그것보다 1000배나 저렴한 무언가에 의해 포화되고 우회되고 파괴되고 있어.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마침내 답하게 돼. 이제 러시아의 문제는 결코 방어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다는 게 분명해졌으니까.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방공망을 보유하고 있어. 문제는 그 모든 방공망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거야. 비싼 전투기나 위성 유도미사일을 격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거지.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냥 그 두 가지를 보내는 걸 멈췄어. 러시아의 방패는 힘으로 뚫린 게 아니야. 그냥 쓸모 없어져 버린 거지. 그 방패는 여전히 거대하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이미 끝난 전쟁에 대비해 하늘을 지키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 디테일. 이 모든 걸 거의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 그건 비용 때문이야. 왜일까? 러시아가 매일 밤 대부분의 드론을 격추시킨다고 해도 우크라이나는 내일이면 그 모든 것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미사일을 보충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말이죠. 이건 러시아가 이긴다고 해도 결국 손해를 보는 계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러시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드러낸 사실은 지구상의 어떤 나라에게도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를 보호해줄 것처럼 보였던 모든 것들, 거대한 영토, 첨단 군사기술에 쏟아부은 수십억 달러,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 가장 두꺼운 방패. 이제는 러시아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힘이 덫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점이 이제 표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는 질문,
전 세계 장군들이 한 번쯤 했을 그 단순하지만 두려운 질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경제의 일부만 가지고도 유럽 최대의 군사 강국을 상대로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다면 그들이 다른 누구에게도 못하게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한 나라가 자국의 정유소, 수력발전소, 군사기지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몇천 달러짜리 플라스틱과 전자장치가 2000km를 날아가서 연료 탱크를 미터 단위의 정확도로 맞출 수 있는 세상에서요? 오늘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나라든 그 나라의 인프라가 곳곳에 흩어져 있고 발전소, 항구, 군사기지가 있다는 걸 생각해보세요. 이 모든 것들은 자동차 한 대 값밖에 안 되는 위협이 1000km 떨어진 하늘에서 날아오는 걸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세기 동안 안전을 의미했던 지도 위의 물리적 국경선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이 전쟁은 실시간으로 방공 매뉴얼을 다시 쓰고 있고 매주 이 이야기에 새로운 장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채널에서 면밀히 다루는 내용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의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수천 달러짜리 플라스틱 물건이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세상에서 최첨단 방위에 수십억 달러를 쓰는 것이 아직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댓글을 읽고 있는데 이것이 현대 전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